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분이 뒤바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 이후 기존에 허가된 세포 치료제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된 것이 7개인데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가 절반인 4개이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강원도의 산사태 위험은 15% 가까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도로나 농지, 산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에코 매거진 시간에는 비점 오염원이란 무엇이고 일상에서 이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반려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종이 다른 사람과 개 사이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비슷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존에 허가된 세포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줄기세포 치료제 보유 국가인데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식약청과 줄기세포 기업 파미셀사는 하티셀그램 AMI를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라며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품목 허가의 전례가 없는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동안의 그 심근경색 환자에게 그 새로운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발표 뒤 파미셀사는 제품 시판 후 조사 건수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이상 사례 발현율이 42%를 기록해 식약처는 지난 2월 하티셀그램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티셀그램 허가 6개월 뒤인 2012년 1월에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이 허가를 받는 등 식약처는 지금까지 4개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된 것은 조건부 승인 2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7개 제품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한국이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단연 많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통과되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국내용인 것이고 실제로 사용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인보사.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다라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그 효능과 안전성이 과연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21년 국내 말라리아 발생 환자를 0명으로 만들어 2024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21년까지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0명으로 만들고 이를 2023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퇴치 인증 기준이 환자 발생 없이 3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4년 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감시와 방제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말라리아 발생률 1위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의 89%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40살 이후에 뚜렷하게 증가하고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갑상선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5년간 병원을 방문한 진료 인원이 2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 진료 인원 증가세를 보면 30대 증감률은 0.1%, 20대 5.4%였던 반면 40대 11.3%,
50대 17.2%, 60대 53.1%, 70대 이상 56.5%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여성 환자는 28만 1천여 명으로 남성 환자 6만여 명보다 4.7배 많았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대개 오십견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일 수도 있지만 방치하다 어깨를 못 쓰는 경우도 많아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김미화 씨는 어깨가 아픈 지 3년쯤 됐습니다. 자연히 낫겠지 했는데 통증이 심해지는 중입니다. 근데 계속 은근히 아픈 거예요, 은근히. 시간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는데. 조봉순 씨도 손주 돌보기에 바빠 참고만 지냈는데 한쪽 팔을 못 들 정도가 됐습니다.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려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저녁에 밤이면 잠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겨 들러붙은 상태를 말합니다. 노화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다른 어깨 질환이 방치되다가 오십견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하고 낮보다 밤에 특히 아픈 경우, 어깨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팔을 올리기가 힘들거나 뒷짐지기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히 낫긴 어려운 병이라 움직이기 힘들거나 통증이 생기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이나 양이나 진단 방법은 거의 같은데 양의학에서는 물리치료나 약물요법, 주사치료를 하고 염증과 유착이 심하면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 염증을 제거하면서 관절을 팽창하는 수압 팽창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깨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가지고 환자들이 좀 더 통증을 못 느끼면서 어깨를 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침이나 뜸, 부항, 추나 등을 이용해서 근육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척추로부터 이제 손끝까지 연결된 이제 하나 경근이라고 하는 연결된 근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움직임에 문제가 되는 관절의 그 미묘한 차이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초점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양한방 모두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자 치료법으로 운동을 꼽습니다. 책상이나 벽을 짚고 아픈 쪽 팔을 천천히 앞뒤로 흔들어주거나 긴 지팡이나 수건의 양끝을 잡고 아픈 지점까지 천천히 위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반복해주는 게 좋습니다. 평소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고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면역 항암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 치료가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어서 병합요법을 통해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4세 위암 환자가 4개월간 면역 항암 치료를 받은 뒤 영상학적으로 병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47세 간암 환자는 2개월간 면역 항암 치료를 통해 흔적만 남고 암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흑색종 뇌전이 진단을 받았지만 90세가 넘은 나이에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4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면역 관문 억제제의 원리를 밝힌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 박사와 일본의 혼조 다스쿠 박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존의 항암제가 특정 암종에만 효과가 있었다면 좀 다양한 암종에 효과가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가 한번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가 새로운 표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20% 정도의 환자에게만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다양한 약제를 병합해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 전홍재 김찬 교수팀은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와의 병합 치료를 통해
면역 관문 억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흑색종과 폐암, 방광암 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암 환자들의 고액 치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올해 여름은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습적인 호우는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데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무섭게 산기슭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토사가 섞인 흙탕물은 순식간에 산 아래 아파트 주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집중호우가 유발한 우면산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올여름 이 같은 산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의 중후반에는 좀 대기 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지역도 전국적으로 1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가 난 강원도 지역은 14.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전북, 충북, 경북, 전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산불 나면 이제 땅속에 유기물까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수층이 형성이 돼요. 나무가 이제 식생이 잡아주는 효과, 뿌리가 잡아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만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산간 지역에서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이 들리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거나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멈출 때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산사태 위험 지역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린란드 얼음층의 40%가 녹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조지아대 연구원은 그린란드 얼음 손실량이 하루 20억 톤에 달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얼음층이 녹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 6월에도 이같이 많은 얼음이 녹은 적이 있었다며 이는 그린란드 동부에 상륙한 고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려 기온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린란드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인 항공기뿐 아니라 무인기로도 인공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고흥 보성 상공에서 실시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 인공강우 실험에서 실제 강우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에 따르면 보성에서는 검출기에 강우 신호가 감지됐고 광양에서는 자연강수와 합쳐 강우량이 총 0.5m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무인기가 구름씨를 살포한 뒤 큰 구름 입자의 수는 3.8배, 평균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나 가뭄이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장마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비점오염원이 정화 처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에코매거진에서는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비점오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비점오염원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그리고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네. 도시의 중금속과 기름기를 머금은 토사, 그리고 농지의 농약, 비료 등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비점오염원입니다.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비점오염원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비점, 즉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오염원을 말하죠. 자, 그럼 점 오염은 반대로 배출 지점을 좀 알 수 있는 오염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점 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경로가 명확하게 그래서 예측과 관리가 다소 용이한 그런 오염원을 말합니다. 네. 공사장, 사업장 등의 폐수 배출 시설을 통해서 하수구나 도량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하고요. 비점 오염원과 다른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비점 오염원의 경우에는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발생 지역으로는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 그리고 가축 및 농업 지역, 그리고 산업 단지 등 공업 지역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해당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무심코 길에 버린 쓰레기나 당배고추 등 각종 오염 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들어갈 경우에 비점 오염원이 됩니다. 가축 및 농촌 지역의 경우엔 땅에 쌓인 불뇨, 그리고 하천 근처에 방목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영양물질과 병원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약, 퇴비, 토사 등 농업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갈 수 있으니 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비료 살펴는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비료요.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꽃축제를 위해서 꽃밭에 뿌린 이 비료가 빗물을 타고 근처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어디서 오염 물질이 나올지 모르는 비점 오염원, 우리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점 오염원은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어 하천 수질 및 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주요 비점 오염 물질로는 토사, 영양물질, 그리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름과 그리스, 중금속, 농약 등이 있는데요. 토사는 영양물질, 금속 등을 비롯한 다른 오염물질이 흡착되어 같이 이동하는데 강우 유출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서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켜서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물론이고 생물 농축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용수 오염의 가능성이 있죠. 제초제, 살충제와 같은 농약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 생물의 축적이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으로 어류와 조류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점 오염원 오염 물질을 처리하거나 막아주는 저감 시설을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감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은 대상 지역의 배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오염원 특질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나뉘는데요. 자연형 시설 안에는 저류시설과 식생시설, 인공습지 등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의 경우에는 비점 오염원이 예상되는 지역의 빗물을 일정 기간 가두거나 저장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2차 처리를 준비하는 시설입니다. 식생시설이나 인공습지는 자연 스스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로서 자연적 혹은 인공적으로 습지,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자연적인 여과, 정화 기능을 기대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도심 지역이나 상수원이 없는 지형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형 시설의 경우는 빗물에 의해 유출된 비점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장치를 이용한 정화 설비입니다. 하지만 설치나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이 비싸고 개별 공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형, 장치형 저감 시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혹시 운영되는 과정에서 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들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가 용이한 장치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보통 처음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높은 경우나 도심 지역에는 장치형이 좋지만 초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자연형을 쓰는 게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자연형을 쓸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상세한 기술이 부족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치가 가능한 장치형을 주로 썼는데요. 사실 장치형이 효율은 더 높은데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처럼 필터를 교환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교환하고 관리할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에 설치된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은 총 234개소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존재하지만 네. 그중 장치형 시설이 206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네. 자연형은 23개, 자연형과 장치형은 5개입니다. 예. 그 2개를 혼합한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61개소로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저감 시설은 대부분이 장치형이고 그런데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자 최근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뿐 아니라 그래서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기존의 비점 오염 물질 저감 효과에 추가로 상수도 절감과 물순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 선진국의 그린 인프라 및 저영향 개발 개념을 반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은 물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강우시의 체류 시간을 확보하거나 비점 오염원 하천 유입의 감소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영향 개발 시설인 월드컵 경기장은 지붕과 바닥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24,000톤 규모의 빗물 저장 시설에 저장해 두었다가 경기장 잔디 용수 그리고 노면 살수 용수로 사용해서 많은 양의 상수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빗물을 그대로 두면은 오염원을 하천으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때문에 이 유출을 막고 이 빗물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정말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요. 비점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와 개인 모두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요. 대상 지역의 배수 그리고 환경 여건이나 시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허용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생 관리 및 여과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시설의 오염물질 저감 효율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은 물론 시설의 정상 가동이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비점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죠. 야외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려야 합니다. 작은 개인 텃밭이라고 해도 관리에 있어서 과한 비료 사용은 자제하고 유기농 퇴비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기 전에 우리 집 앞마당이나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장 등 앞을 청소해서 빗물 등을 통해서 비점 오염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하면 배출된 오염원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집 식탁 그리고 내 가족의 몸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수질 개선을 단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비점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그 기술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정림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반려견과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감정을 나누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최근 주인과 반려견이 비슷한 스트레스 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주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반려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로 자리 잡은 개. 충성심도 강할 뿐더러 주인에게는 더없이 살가운 특유의 매력 덕분에 반려견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제가 좀 우울하면 지도 같이 우울하고 같이 내가 자면 같이 옆에서 자고 또 내가 아프면 지도 아픈 신용도 하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은 반려견들은 정말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 놀랍게도 주인과 반려견의 스트레스 지수가 비슷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주인과 반려견의 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 수치를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주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반려견의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는 주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정서불안이나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정도에 따라 반려견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달라진 겁니다. 강아지 아이들은 이제 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장 제가 스트레스가 심하더라도 저의 말 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길 거고, 아이들은 일단 거기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캐치를 잘 하고. 사람과 개,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스트레스 수치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비슷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류의 오랜 친구인 개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더불어 개를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폭발 위험이 없고 부피도 작은 차세대 2차 전지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지 내부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이를 여러 개 연결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 배터리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과충전하더라도 폭발 위험이 적습니다. 또 제조 비용이 기존 전해질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온 전도도는 3배 이상 높습니다. 연구팀은 이 전지 10개를 연결해 만든 배터리를 400회 충방전해 본 결과 배터리 용량이 초기에 약 84%로 유지돼 기존 고체 전지보다 수명이 5배 이상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상품을 설계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독하는 장면,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모습들인데요. 네, 5G 네트워크가 확산하면서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이런 첨단 공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자동차 부품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제품을 살피는 건 사람의 눈이 아닌 카메라. 한 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1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5G 망을 타고 시차 없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의 인공지능, AI 기술이 순식간에 사진을 판독해 제품의 결함을 찾아냅니다.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5G 망으로 연결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증강현실 안경을 통해 설비와 부품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용량 데이터를 시차 없이 전송할 수 있는 5세대 5G 망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공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관제나 공정관리 등 5G 기반의 로봇 시스템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에 시간 지연이 없는 초저지연과 초연결성이 강점인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상품은 오는 3분기 출시됩니다. 오는 2030년이면 5G 기반 제조업에서 15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제조 영역과 ICT와의 융합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우리 선박의 수출 주력 상품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은 최첨단 장비가 많아 장비 운용 등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조선소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VR 고글을 쓰자 LPG 운반선 곳곳이 펼쳐집니다. 선박 외부는 물론 탱크 내부까지 실제 선박과 똑같습니다. 가스가 저장되는 과정은 물론 선체 장비 제어법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선원들은 배에 오르지 않고도 최첨단 장비를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실제 장비 운전을 위한 준비 및 유의사항, 가동 방법 등을 본선과 똑같은 가상현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VR 선원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선박 교육 시스템은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설치된 선박의 운용이 쉽지 않아 선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배를 운용하기에 앞서 교육받으면 선박의 장비 파손 등 추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education of the officers many times does not follow the demand of the new technology.
And this is why having a system like this will help us a lot. 최고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계. 선주사와 제조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정 운항 기술과 비용 절감 기술로 세계 조선업을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곡물 자급률은 꼴찌 수준이고 농축산물 무역 수지 적자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보면 1헥타르 즉 1000제곱미터당 국내 농약 사용량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11.8kg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인 미국의 2.6kg보다 5배 가까이 많았고 호주의 1.1kg에 비해서는 10배가 넘었습니다. 비료 사용량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268kg으로 미국의 136kg보다는 2배, 캐나다의 79kg보다는 3.4배나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보전, 국민 건강 유지 등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곡물 자급률은 전체 수요의 23%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7%가 수입 곡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1%며 특히 호주의 경우 자급률이 289%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곡물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17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 세계 6번째로 큰 18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농업 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2017년 기준 28억 9,800만 달러로 농업 총생산액 429억 8,800만 달러 대비 6.7%에 불과했습니다. OECD 평균 10.6%, 유럽연합 EU의 17.1%보다 크게 낮았으며 스위스의 41.3%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반도체 기판 위에 나노미터 크기 구조를 새기는 나노 패턴 기술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키스트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고분자가 스스로 나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의 나노 패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방막 위에 밀어주는 힘을 가해 분자들이 반발력과 인력으로 스스로 정렬 방향성을 만들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결함은 용매 증기를 처리해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패턴은 기존보다 결함이 없고 품질이 높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장염 백신이 소아 당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 미시간대 연구팀은 150만여 명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와 소아 당뇨 발생을 분석했더니 이 백신을 3차례 모두 맞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아 당뇨 발병이 33%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타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로타 백신이 소아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는 낙동강의 보호 개방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를 보면 조류 농도와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등 보호 개방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호 개방으로 인해 축적됐던 비점 오염 물질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지적 또한 나왔습니다.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도,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도, 강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도 환경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